이번 시간에는 챕터 15 성격장애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장애 간호는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심리사회적 요인이죠. 그리고 주요 질환을 A, B, C군으로 나눠요. 자, A군의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 한국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조현성과 조현형은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 B군은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개성 성격장애가 있고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환경에 대해서 지각하고 관계를 맺는 광범위하고 고정된 방식으로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은 정체성과 자기주도성, 대인관계는 공감과 친밀성의 측면에서 기능을 하면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연속선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은 긍정적이고 의욕적이고 적응적이면서 풍부하고 넓고 적절하게 조절되는 정서를 갖고 있어요.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상호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옵티멀로 옵티멀 펑션이라고 해서 최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에게 포함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정반대의 그 연속선상으로 가보면 심각한 정신병리를 지닌 개인이죠. 약하면서 불명확하고 부적응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고 부정적이면서 잘 조절되지 않은 정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인 기능과 사회적 행동 능력의 결핍을 보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가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했어요. 쌍생아 연구에서 성격장애의 발병 일치율이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에 비해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쌍생아가 각각 다른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도 함께 자란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유전적 소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반사회성 성격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세로토닌의 감소로 공격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 그 다음에 변연계 자극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연계라고 말하면은 뇌의 그 림빅 시스템 혹은 둘레계통이라고 하죠. 이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은 것과 관련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반사회성이나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에게서 뇌파 이상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죠.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에게서 전두엽 피질의 감소,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에게서 축두엽 및 해마의 부피 감소와 전두엽에서의 뇌실 확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뇌구조의 이상은 유전적 요소 때문이죠. 특히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주상기 동안 태아가 경험한 환경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생물학적 양상은 기분장애와 비슷하고 이때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죠. 도파민은 경계성 성격장애자가 정신증을 나타내게 하고 세로토닌은
성격 장애자의 공격성이나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심리사회적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심리사회적, psychosocial 그런 팩터에서 첫 번째가 이제 발달적 요인인데, 프로이드 학자는 성격 성향을 정신성적 발달 단계에 고착된 결과로 보았어요. 이 사람은 사이코섹슈얼리즘으로 보게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강기, 이 오랄 스테이지에 고착되는 구강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투쟁을 경험하는 에이날 스테이지, 항문기에 고착된 항문기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격 발달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특정 패턴이 내재화되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소아는 함입을 통해서 부모나 주요 타인을 내재화된 대상으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가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이에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릴레이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성격장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째, 부모의 정신병리, 특히 충동장애로 인한 비기능적인 가족 문제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가족 붕괴예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소화기에 가족이 붕괴된 경우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양육 문제인데, 정신역동, 자기심리학, 애착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 문제가 자녀의 성격장애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어머니가 키운 경우 안정된 어머니의 경우에 비해서 자녀에게 더 많은 성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보면은 다 가족과 관련되어 있죠. 가족과 가족 붕괴, 양육.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 질환에서 보면은요. 자, A군 성격장애, A그룹에 있는 게 편집성,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 조현성,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 그 다음에 조현형, 스키조 타이포 퍼스널리티 디소더. 그러니까 조현성과 조현형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A군에 속하는 성격 장애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고 이상하고 괴짜 같은 행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홀로 떨어져 있거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타인을 의심하거나 고립되거나 과민성을 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편집성 성격장애,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보면 타인을 질투하거나 행동을 조종하거나 타인을 피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을 하죠.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진실성에 대해 집착적으로 의심하며 의심이나 공포 때문에 다른 사람과 터놓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타인이 하는 사소한 말이나 사건 속에서 숨겨진 위협적인 의도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원한을 가지면 오랫동안 풀지 않고 자신의 명예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면 즉시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근거 없이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 질투, 경계 증상, 과민 오해,
편협한 감정, 유연성 결핍, 유머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A군, 두 번째 속하는 것이 조현성이라고 했죠. 자, 조현성은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예요. 냉담하고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고 타인의 인정이나 비판에 무관심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바라거나 즐기지도 않고 성적 욕구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하며 정서결핍이나 몸이 건조한 정서로 대인관계가 손상되어 있고 관계가 요구되는 직업적 영역에서 능력이 결핍되죠. 만약 상실이나 질병과 같은 스트레스 시기 동안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좌절과 분노의 경험은 심각한 두려움, 관계 약화와 사회적 불안을 강화시킵니다. 타인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무관심을 보여요.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친한 친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위축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운둔적이에요. 정서적으로 멍하거나 냉담하고 차가워 보이고 혼자 떨어져 있거나 혼자 하는 일이나 취미를 좋아합니다. 자, A군의 세 번째 형태가 바로 스키조타이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했어요. 자, 조현형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는 되게 관계망상적이에요. 그리고 괴이한 믿음,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마술적 사고. 괴이한 사고로 인해서 말은 단순하고 엉성하며 주제에서 벗어나 모호하고 지리멸렬하고 비논리적이에요. 편집증적인 사고, 부적절한 정서를 나타내면서 행동이나 외모도 괴이하고 엉뚱하죠. 신체적인 착각이나 별난 지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A군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주요어는 괴상함이에요. 그 다음 B그룹, B군 성격장애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반사회성,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경계성,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연극성, Histrionic Personality, 자기애성,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 B군의 성격장애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극적이고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행동 특성을 가집니다. 만성적인 불안정, 빈번한 자살사고, 좌절을 못 견디죠. 사회적 위축이나 지나친 간섭, 타인을 조종하고 충동성 있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불안을 느끼고 타인의 비판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등의 행동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는 15세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게 특징이죠. 타인의 권리 무시하면서 침해하는 행동 양식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15세 정도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죠.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걸 합리화시켜요. 즉각적인 욕구 만족에 대한 기대가 높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관습, 규칙 등을 준수하지 못해서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통찰력 없이 공격적이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지속적인 책임 불이행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거나 타인과의 믿을 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몇 개월마다 직업을 옮기고 다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기 확신에 찬 말솜씨, 그래서 사람들에게 첫인상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계획된 술책이나 함정일 경우가 많아요. 권태로운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우울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강한 자극을 추구해요. 알코올, 성관계, 도박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침해와 무시, 속임수, 그 다음에 이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안티소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과거력이 있고요. 학업이나 직장에서 성취 정도가 빈약하고 가까운 사람, 특히 성적 대상과의 지속적 관계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점잖거나 유혹적인 겉모습을 보이면서 직장도 옮겨 다니고 여러 사람하고 멀티플 섹슈얼 파트너로도 많이 그런 상황으로도 가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 경계성 성격장애는 중증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감정, 성 정체성이나 자아 개념의 불안정,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나타냅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떤 분열이라고 해서 스플리팅, 또 이상화, 평가절하를 번갈아 나타내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모두 좋다 혹은 모두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자질을 전체로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타인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지만 내면으로는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위협을 느껴요. 또다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접촉을 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과소비, 도박, 물질남용, 난잡한 성생활, 폭식도 들어가죠. 이런 행동이 어떤 이별에 대한 위협, 거절, 과다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게 트리거, 촉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해 행동도 흔하게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이 높고 주요 우울증의 병리가 나타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연극성, B군의 세 번째가 연극성 성격장애,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말 그대로 광범위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과 연극적인 행동 패턴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감정을 나타내고 시선 집중을 구하는 행동을 하죠.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화려한 외모나 부적절한 성적 유혹, 도발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극화시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내용보다는 이제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유혹적이고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타인을 감동시키는 데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지만 감정 표현은 깊이가 없어요. 대상이 쉽게 바뀌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일시적이면서 비암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성 성격장애에서 보면은 불안 발작이나 분노 폭발도 일어나고 요구가 많고 자아중심적이며 생각 없는 행동을 하고 속임수와 분열을 주장해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기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과 과도한 성공에 대한 공상, 특권의식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인물이라는 과장된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죠. 상당히 거만하고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합니다. 타인을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믿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는 우월감을 경험하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 자기과시를 하고 권력이나 성공, 부, 아름다움, 사랑에 대한 환상에 몰두하고 있죠. 그리고 거절과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타인을 폄하하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더불어서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도 많고요.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도 많아요. 그래서 B군의 대표적인 주요어 하면은 극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이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C군에서는 Avoidant Personality, 회피성 성격장애, Dependent Personality, 의존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강박성 성격장애가 포함이 되는데 먼저 Avoidant Personality를 보면 비난이나 거절, 비판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해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직업활동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과민함과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열등감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과도하게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어떨까요? 상당히 낮죠. 낮은 자존감. 또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나 새로운 사람을 회피를 해요. 자, 앞으로 와서 이 C군의 가장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주로 보인다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한 불안, 자기 행동에 대한 무책임, 고립, 위축, 강박적으로 일하는 습관, 일에 몰입, 여가를 즐길 틈이 없음 등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C군의 특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C군의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자,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이런 대상자는 타인의 충고와 보장 없이는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조차도 타인에게 맡겨요. 혼자 있게 되거나 스스로 결정하거나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나친 경쟁을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해서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의지하는 타인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지도 못하고요. 의존하고 과도한 복종을 보이죠. 항상 도움을 청합니다. 타인들의 선택과 충고를 따를 때 자신과 타인에게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매달리기 잘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이나 판단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유순해요.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는 사소한 세부사항,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해서 일의 큰 흐름을 잃게 되죠.
이들은 무엇이든 정리하고 모아두는 행동, 완벽하게 성취할 때까지 과제를 반복하거나 규칙과 법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이런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을 거절하죠. 일이나 직업에 상당히 헌신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며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줘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 이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쾅쾅 박아요. 자신에게 상당히 냉혹하죠? 자, 그렇다면 타인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타인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질서나 규칙, 효율성, 정확성, 완벽함, 세밀함, 목적지향적 활동에 집착을 하면서 감정 표현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지나치게 차갑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이 C그룹의 성격장애의 특징, 주요어는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성격장애에 나타나는 이런 성격장애는 대개 언제 나타나냐면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서 이게 all life, 전생에 걸쳐서 지속이 됩니다. 성격장애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고 지속되고 자기와 대인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의 장애를 말하는 거죠. 특히 성격장애 중에서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는 나이를 먹으면서 덜 드러나거나 호전되는 경향이 있지만 강박성 성격장애나 이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은 유형은 거의 일생 동안 변화 없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2.7%, 성격장애 대상자 중 5분의 1의 치료를 받지만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도 높대요. 그렇게 되면은 수이사이드, 자살률도 역시 높게 되겠죠. 그래서 성격장애로 인한 자살은 우울증이나 정신증을 일으키는 물질 남용 상태에서 자주 일어날 수가 있고,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성인은 불안장애나 기분장애와 관련이 있고 어떤 연구에서 70% 이상에서 물질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A군 성격장애 대상자 간호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과도한 의심과 공격에 대한, 자, 편집성 봅시다. 과도한 의심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와의 약속이나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사교적인 태도는 의심을 촉발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팩트, 사실에 근거한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되 대상자를 존중해야겠죠. 간단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소통하고 중립적이지만 정중한 정서적 반응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현성 성격장애의 경우 간호사는 지나친 친절이나 사교적 태도를 삼가해야 돼요. 대상자가 다루고 싶어하는 대처나 불안을 사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대상자의 특이한 관심이나 사고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조현형 성격 장애 대상자들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어떤 요구를 때로는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호사는
어떤 기이한 믿음이나 활동들이 대상자의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중재가 요구되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있는지 세심하게 어세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B군 성격장애 대상자들은 부적응을 나타내잖아요. 이 부적응 반응에는 타인을 조정하거나 자기 도취, 충동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 B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호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해야 할 간호사항을 살펴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대상자들이 조종의 행동, 남을 이렇게 조종을 한다. 그러한 행동이나 징후를 보인다면 세심히 기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유혹적인 행동 또는 아첨을 하거나 간호사가 죄책감이 들도록 상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현실적인 어떤 리미테이션, 제한을 설정하고 전원이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의 경우 이들의 과도하고 유혹적인 행동들이 저 사람들의 그 심리 안에는 어떤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주장적 의사소통을 교육하면서 의사소통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렇다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관계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치료적 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대상자와 힘겨루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간호사들이 간호사를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대상자가 이러한 어떤 자기 과시를 할 때 직접적으로 도전하면 안 되고요. 공감 표현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C군의 성격장애 대상자를 간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지와 수용, 안심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타인에 의해서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 사람들은 심각한 불안을 보일 수가 있어요. 대상자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수용하고 새로운 사회 기술을 충분히 연습해서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자신의 요구를 주장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도움이 되고 대상자가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도록 격려해요. 이것이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의 그런 어떤 간호사의 태도를 말씀드린 거고, 자, 의존성 성격 장애의 대상자에게는 최근의 스트레스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explore, 탐색하도록 해야 돼요. 간호사의 치료적 관계에서 안전하게 주장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주장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상자의 지나친 요구나 의존으로 인해서 역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옵세시브 컴퍼시브 같은 경우 이들의 통제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구조화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틀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의 습관적 행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상자 자신의 비효과적인 대처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자, 그렇다면 성격 장애 대상자들의 이제 간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성격 장애 대상자가 나타내는
어떤 행동 양상은 behavioral pattern은 어떤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정도가 달라요. 근데 그 어떤 패턴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persistent, 계속적이고 삶의 전반에 걸쳐 넓은 범위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대인관계, 역할 기능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군에 속하는 성격장애,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간호 과정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전반적 사정을 해야겠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 형제관계, 연인관계, 고용관계, 친구관계, 이런 대인관계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청소년기 이후 지속되는 대상자의 행동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어세스먼트가 필요해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결합된 복잡한 행동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혼 관계를 질문하면 미혼이라면 동거한 경험이 있는지, 결혼을 했거나 이혼한 경우라면 결혼 기간 동안에 어떤 이유로 몇 번이나 별거하였는지, 부부간의 친밀감은 어떠한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자녀 양육이에요. 자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혹은 양육의 문제로 자녀 양육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맞벌이가 많으니까 할머니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아이들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빚을 졌던 적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번째는 이제 직장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몇 가지 직업이 있었는지, 직장을 그만둘 때 어떤 상황이었고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해고된 적이 있었는지, 자기가 사직서를 써서 나오는 것과 해고가 되는 거는 그거는 그 충격 정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문제 혹은 법률 관련이라고 하는데,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위법 행위는 무엇이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음주를 하거나 불법 약물을 복용하거나 도박을 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자, 주거를 한번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는가? 이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기에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만약 그랬다면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자, 여기서 이제 주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라는 이제 어떤 평균이 있는데, 어린 시절 전셋값이 올라가고 월세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표현으로 이제 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나는 이 학교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학교를 옮기면서 이 전학을 간다라는 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중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이게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격장애인 사람들과 만남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연극성 성격장애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위법 법률과 관련된 거.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걸 많이 또 요구를 하죠. 약혼식 대신에 못 믿을 사람이니까 사람을 믿으면은 안 돼. 나는 저 사람 사랑하니까 믿어야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덫에 걸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까지 또 들어가 보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명서를 띄잖아요. 뭐 성범죄와 관련된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 그런 게 경찰서 가면 다 띄워줘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또 대학 졸업 증명서 그리고 뭐 어떤 데서는 뭐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 사정에 여기 이제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과 법적인 문제, 그렇죠? 주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부모의 성격, 가족, 출생 전후의 외상, 정신상태 검사, 기능성, 기질성 정신질환에 대한 것 등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격장애는 자아 동조적인 경향이 있어요. 에고 신토닉이라는 그러한 자아 동조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 등 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 제3자로부터 정보가 부모가 그거를 쉬쉬하면 증명서 떼오라고 하면 되죠. 다른 정신질환에 이완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성격의 장애에 주의해야 하고 의심이나 무모함, 성적 문란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에도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외국 사람들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문란하다 싶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랑 이제 결혼할 때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에도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행동을 어세스먼트 하는데 자기 파괴적 또는 폭력 행동, self-destructive or violent behaviors. 경계성 성격 장애의 4분의 3 정도가 절단, 긁기, 화상 등의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 행동을 한대요. 그러면 자해 행동이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구해주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종의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과의 이별 후 또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흔하죠. 이게 바로 자기 파괴적 또는 폭력 행동이에요. 자살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고요. 타살은 타인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에 manipulation, 타인 조정.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고 하죠. 타인을 조정하려는 대상자의 행동은 간호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어요.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루죠. 자기 중심적이지만 타인과 연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이기보다 자기 중심, 목표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남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분열, 거짓말, 위협 등으로 타인을 조정하는데 이거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이죠. 세 번째가 나르시시즘.
자괴라는 용어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 물에 빠져 죽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배우나 모델이나 스포츠 전문가, 정치인 등 남이 보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애가 강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면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어쨌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인식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제대로 못 들여다본다는 거죠. 자신이 기대했던 지위를 얻지 못할 때 또는 지위를 상실했을 때 좌절이 발생하죠. 이 좌절이 분노나 우울, 물질 남용 또는 부적응적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꺾이기 쉬운 자존감, 끊임없이 칭찬받기를 추구하는 충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지지적이지 않을 때 자아중심적 태도를 보면서 질투를 해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거를 떠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렇게 밟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한 것이 특징이에요. 임펄전, 충동성, 과장하는 버릇, 계획을 세우고도 수행하지 못해요.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태도, 판단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면목, 그러니까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물질 남용, 도박, 성적 문란, 난폭운전, 폭식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진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계성 성격 장애 대상자의 이제 간호 진단에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해, 자아 정체감 혼란, 비효과적 대처,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사회적 고립, 상황적 자존감 저하도 들어가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 리스크 4가 들어가고요. 앵자이어티, 불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상과 징후를 보면 자해 과거력, 충동성 신체 절단, 해로운 물질 섭취, 흡입 또는 삽입, 자발적 신체 화상 입히기.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왜 그 성인 남성 여성이 그 생식기에다가 별걸 다 삽입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까지 와갖고 그거를 응급실에서 이제 주사 맞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상자는 의도적인 자해 손상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자아종 정체감 혼란은 의존하고 과도한 정서 반응, 관심 추구 행위, 공허감, 목표에 대한 확신 부족, 타인과의 경계가 결여되어 있는 사인 앤 심톰이 나와요. 그러면 어떠한 기대되는 결과, 아웃컴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ineffective coping, 비효과적 대처라고 하죠. 대인관계가 어렵고 조종, 역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효과적인 대처 기전을 사용하는 것이
기대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사회적 고립,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자신의 문화적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 근데 나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뒷담화를 한다 그러면 기분 안 좋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해요. 불안정한 관계, 거절감, 소속감, 결여.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과 세심함을 보여야 하고 협동해야 되죠. 그러면서 상황에 적절한 주장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충동적인 행동 수정을 위한 대상자 교육 계획을 보면, 자, 이게 간호계획과 수행이에요. 대상자의 단기 목표는 구체적인 문제 행동에서부터 좀 더 복잡한 문제 행동 변화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보면은 무의식적인 행위에 대한 대안으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고, 대상자가 1대1 관계에서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인 단기 목표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한번 보면은, 자, 치료적 관계 수립이 나와요. 치료적 관계 수립, 간호 계획 플랜을 할 때. 경계성 성격 장애 대상자 대부분은 관계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적 관계가 상당히 세라피틱 릴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자와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접촉하고 심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어야 하고 간호사가 먼저 관심을 표현해야 하죠. 대상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감적이어야 하고요.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가 건전하다면 대상자는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방법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위협받는 느낌을 받아서 대상자가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에 대해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가 불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타인을 조정하는 행동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confrontation, 이게 직면이에요. 직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중립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로 설명하고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직면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자해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해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옵저베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 병동,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입원한 그 병동을 가보면은요, 뭐든지 자해로든 끈이나 포크도 안 되고요, 젓가락도 안 되고, 그거를 다 먹고 그거를 어쨌든 다시 줘야 돼요. 젓가락 굉장히 위험하죠. 뭐 병따개 같은 것도 막 숨기고요. 그 다음에 목욕, 우리 그 세면대 옆에 그 변기에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조정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아마 뭐 카테타나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병동이 많이 있고, 모든 병동이 그렇죠. 창문을 다 막아놨잖아요. 왜냐면 어떻게든지 거기를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옵저베이션이 필요하고, 이런 대상자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강한 의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관심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상자가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면 관찰 빈도 증가시켜야죠. 대상자에 대한 관찰 빈도를 줄일 때에는
계획 수립 과정에 대상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관찰에 필요한 일관성 있는 시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CCTV를 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주간 치료나 부분 입원 프로그램 이런 거는 대상자에게 최적 수준의 제한을 하고 퇴행하려는 의존과 행동화를 줄여주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치료가 있고요. 구조화된 환경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입원을 해야 되겠죠?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 대상자는 자기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 입원을 시켜야 돼요. 구조화된 환경 제한은 입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고 효과적인 환경치료의 초점이 여기 지금 here and now를 강조하는 상호작용적 행동의 과정이 환경치료의 초점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B군 성격장애 대상자의 환경치료 원칙을 보면 참여를 회피할 대안의 여지가 없도록 통제를 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일관성 있는 간호사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신 전문 간호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병동이나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정신 전문 간호사로 많이 어플라이를 하죠.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 규칙을 적용하되 엄격하게 구조화된 체계로 실행을 합니다. 대상자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어내고 새로운 행동적 반응을 시도해보는 기간 동안 지지를 해줘야 되죠. 그렇다면 간호사는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정서적 표현을 들어주고 대상자 행동의 갈등을 명확히 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대상자를 간호할 때 역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간호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자, 역전이, 긍정적 역전이하고 부정적 역전이가 있는데 이 역전이가 의료진 간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언제나 이런 조정 행동을 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인터셉트, 개입할 것인지를 언제나 항상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구조 제한이 있는데 환경이나 구조를 제한하는 것이 모든 입원이 다 치료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비치료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분노하고 처벌하는 환경, 억압적이면서도 엄격한 제한적 환경은 대상자의 자기 탐색이나 변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환경은 자기 인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신념만 확고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투약이 필요해요. 정신과 병동에서 투약은 다 혀를 뒤지면서 다 봐야 되죠.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남을 속이고 조종하는 대상자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데 상당히 능숙해요. 의료진의 메시지가 대상자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되도록 의료진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만약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되면 대상자는 치료팀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요, 규칙에 저항합니다. 치료팀과 가족은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하고 서로 협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정 행동을 하는 대상자는 거짓말 자주 하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직면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환자분 거짓말 하셨죠. 이렇게.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 대상자는 구조화된 어떤 틀에 있는 규칙을 정해두면서 close observation,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건전한 행동 기준을 따를 것으로 기대를 전달하면서 현실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confrontation, 직면시키고 충동 조절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충동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시하고 저희 필요한 경우에 restraint,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억제대 사용이 굉장한 윤리적인 문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